오늘 발표를 하게 된 대한병원정보보안협회 황현수 학술분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 의료 환경에서의 정보보안 키워드 10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와 정보보호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관련해서는 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가명정보 전문가로 선정되어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기구인 미래포럼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병원정보보안협회 학술분과장, 스마트의료보안포럼 의료정책분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들과 논문을 썼고요. 특히 맨 윗줄에 있는 보안 리더들의 업무 노하우라는 책이 이번 주 어제 출간되었습니다. 각 산업계를 대표하는 보안 리더 14인이 경험한 업무와 노하우를 담은 책으로 보안 업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안 활동들을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술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병원정보보안협회에서는 회원들 간 교류를 바탕으로 보안 트렌드를 이끌고자 매년 회원들을 대상으로 키워드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이죠. 처음으로 키워드 선정을 시작하였고 선정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키워드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정보보안의 여러 분야에서 인용되고 활용되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회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의료 환경에서의 정보보안 키워드 1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정보보안 키워드 선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20여 분이 키워드 선정에 참여하여 약 100여 개의 키워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된 100여 개의 키워드는 물론 중복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안된 키워드 중 후보 30여 개를 도출하였고 협회 임원진들이 트렌드와 중요도를 반영하여 올해 키워드 10개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키워드 선정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는지와 두 번째는 현재 보안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올해의 정보보안 키워드는 이렇게 10가지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2024년 의료 환경에서의 정보보안 키워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의료 환경에서의 정보보안 키워드 그 첫 번째는 생성형 AI 보안입니다. 최근 우리 생활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IT 기술이라고 하면 단연 인공지능 AI라고 할 것입니다. 챗 GPT의 출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2022년 11월 베타 버전이 출시되었고 2024년 5월에 안정화 버전이 출시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성형 AI 기술 접한 지는 채 1, 2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 동안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기술은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다는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일상과 업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부분에서 챗 GPT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동향 보고서를 쓸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챗 GPT를 통해서 보고서의 전체적인 윤곽을 빠르게 잡고 이를 조금만 수정하면 꽤 괜찮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하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요령이 생겨서 처음 사용할 때보다 더 능숙하게 원하는 답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챗 GPT가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가진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챗 GPT에 묻다가 기밀 샌다. 챗 GPT를 통해서 내부 회의록을 작성하는 경우 회의 내용을 챗 GPT에 입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또한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챗 GPT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생성형 AI의 이런 보안 문제로 인하여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는 작년 6월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비공개 정보나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입력하지 말라는 것과 챗GPT에서 받은 답변, 즉 생성물에 대해서는 정확성, 윤리성, 적합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챗GPT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평했던 점이 챗GPT가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준다는 것과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AI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 제가 발표한 칼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ICT 분야를 이끌고 있는 키워드라면 단연 AI를 꼽을 수 있습니다. AI는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분야로 초기에는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에 대한 대응법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발전되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1997년 IBM 딥블루가 체스 게임에서 세계 체스 챔피언인 게리 카스파로프를 상대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체스에서 모든 발생 가능한 수는 약 10의 120승이라고 승만큼의 그 경우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도 굉장히 크지만은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모든 그 발생 가능한 수에 고려가 가능하지만 바둑은 그 경우에서 365 팩토리얼 이게 보통 19줄 보통 19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9 곱하기 19 하면은 365개가 나오고 365 팩토리얼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사실 바둑에서는 또 동형 반복하는 패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365 팩토리얼이라는 수는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다고 하며 따라서 이 체스에서의 접근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주로 경험에 의존하는데 이렇게 컴퓨터를 인간처럼 학습시켜서 경험에 의한 판단이 가능하게 한 것이 딥러닝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알파고가 2016년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이를 계기로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가?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지적 수준을 가진 고수준, 보통 HLMI, High Level Machine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이런 고수준의 지능을 가진 AI가 출현될 시기는 언제쯤일까? 이를 예측한 흥미로운 논문이 올해 발표되었는데요. 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관련 논문을 발표한 2,778명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설문의 결과에 따르면 모든 작업에서 인간을 능가할 AI가 출현된 가능성은 2047년까지 이 빨간색 그래프인데요. 50%로 추정되었고 이는 1년 전에 이 파란색 그래프죠. 2022년에 그 유사한 조사에서 예측한 것보다 14년이 단축되었습니다. 모든 작업에서 인간을 능가할 AI가 출현할 가능성이 2047년까지 50%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모든 인간의 작업이 자동화될 가능성은 2037년까지 10%, 늦어도 2016년에는 50%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AI에 의해서 자동화된 사회가 과연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인적 AI가 이끌어갈 세계, 논문에 따르면은 210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게는 조금 먼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초인적 AI가 이끌어갈 세계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CPO 지정 의무화입니다. CISO와는 달리 CPO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CPO 지정 의무화는 CPO에 대한 자격 요건을 마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CPO를 맡기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3월 15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는 상급 종합병원과 연간 매출 1,500억 이상이면서 100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5만 명 이상의 민감 고유식별을 처리하는 기업 또는 기관, 재학생 2만 명 이상의 대학교,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PO 지정 의무화의 가장 핵심은 상급 종합병원인데요. 지난 몇 년간 병원에서는 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최근에 17개 병원에서 총 18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고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병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로 그 가치와 중요도가 다른 종류의 개인정보보다 매우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병원의 직원들은 모든 개인정보 취급자로서 환자의 의료정보에 비교적 별다른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다른 산업 분야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CPO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 도입을 통해 CPO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게 하여 이는 곧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제도 변경입니다. 지난해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된 것은 법이 제정된 2011년 이후 최초라고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중 주요한 변경 중 하나가 법 위반 시 과징금 제도 변경입니다. 과징금 상한액을 위반 행위와 관련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최대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의 3%입니다. 이 부분은 EU의 GDPR에서 따온 것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적용 대상은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와 수탁자로, 이 얘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은 과징금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 중 병원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바로 이 과징금에 대한 부분이므로 과징금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제재 시 천문학적 비용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또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징금 부과 시 이의 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해서 이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인 수탁자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의 키워드는 의료기관 ISMSP 인증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ISMS 인증 의무기관입니다. 2017년 ISMS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모든 상급 종합병원이 ISMS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면 93.6%라고 나오는데 올해 신규로 지정된 두 곳을 제외하면 모든 상급 종합병원이 ISMS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료기관에서 ISMSP 인증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몇 년 전 삼성 서울병원이 홈페이지에 하나여 인증을 받은 적이 있었고 작년 국립암센터가 임상연구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 CDW에 대해서 ISMSP를 P 인증을 획득했으나 병원의 메인 시스템인 EMR에 대해서 아직 ISMSP 인증을 획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작년 10월 국내 최초로 EMR을 포함한 병원 정보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ISMSP 인증 심사를 받았고 발견된 결함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증 범위 이슈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인증을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병원은 ISMSP 인증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은 다른 산업 분야와는 다르게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직선적인 흐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의료기관에서의 ISMSP 인증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작년 12월과 올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보호위원회와 키사가 주관하여 분당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삼성 서울병원, 연세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병원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의료기관의 ISMSP 인증 범위 설정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비록 분당 서울대학병원이 병원의 전사적 업무 범위에 대한 ISMSP 인증
획득에 실패하였지만 이를 계기로 의료기관의 ISMSP 인증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의료 분야 공급망 공격입니다. 공급망 공격은 공격자가 소프트웨어 제작 과정에서 악성 코드를 주입하여 새로운 영향을 주는 공격으로 개발된 모듈의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배포되는 경우 각종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공격인데요. 이전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인하우스 환경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오픈소스 및 공통 라이브러리 등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악성 코드가 소스 코드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트렌드 변화 때문에 그림에서와 같이 최근 들어 공급망 공격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EMR, 팩스 등 의료정보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한 공급망 공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의 사이버 공격은 의료정보 유출, 결제정보 손실 등이 발생하여 진료 중단 및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다중인증입니다. 보통 인증 방식은 지식 기반, 소유 기반, 생체 기반으로 구분되는데 의료기관에서의 인증은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의 지식 기반 인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 의무기록 작성 시 기록의 무결성과 진위 여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증서는 소유 기반 인증이죠. 그러나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인증서를 서버에 보관하는 인증서 서버 보관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소유 기반의 인증 방식을 패스워드와 같은 지식 기반의 인증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의 의사의 아이디를 공유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의사 아이디를 간호사와 공유하는 것은 병원의 업무 형태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지금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전공의 사직 사퇴 등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병원 업무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 아마도 이렇게 아이디를 공유하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새로운 인증 체계가 도입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이 생체 인증을 바탕으로 한 파이더 방식으로 의료계의 현 상황이 정리되게 되면 파이더를 바탕으로 한 다중 인증 체계는 빠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입니다. 금융 등 타 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적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조금은 진부한 키워드일 수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병원들은 망분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은 해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곧 망분리 의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대다수 병원들이 망분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사적으로 망분리가 적용된 병원은 표에서 같이 모두 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은 매우 빠른 시기에 망분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망분리를 적용할 당시 의사들과 직원들의 많은 반발과 저항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망분리를 적용했던 2014년에는 병원에서 정보보안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망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제가 보안부서의 책임자로 오게 되면서 정보보안 업무를 하다 보니 그때 망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 보안 담당자 분들께서 제게 망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망분리를 하지 않고는 다른 보안에 투자하는 것은 모래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보안을 강화하는 가장 기본은 망분리이며 망분리 다음에 다른 보안 통제가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과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이 합쳐지면서 기존의 망분리라는 용어가 인터넷막 차단이란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은 많은 병원들이 망분리를 추진하거나 계획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키워드는 원격 의료 보안입니다. 최근에 의료계 사태와 함께 많이 거론되는 것이 원격 의료입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는 비용 절감과 의료기관의 이용 접근성 개선 등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원격 의료는 의료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원격 의료가 시행되게 되면 지방 의료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양날의 검 같은 우려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의료계 안팎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원격 의료 도입에 대해서는 2014년 의사들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거치며 비대면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원격 의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격 의료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원거리의 의료 정보를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격 의료는 환자에게는 많은 편리성과 유용성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의료정보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이고 의료정보의 유출은 개인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 의료의 효율성을 생각하기에 앞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병원은 이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키워드는 업무 연속성과 회복 탄력성입니다. 작년에 첫 번째 키워드가 업무 연속성의 BCP였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키워드를 꼽았던 이유는 2022년 10월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모든 일상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 마찬가지로 정부 행정 전산망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여 많은 불편을 겪었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부하는 우리 정부의 신뢰도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 분야의 재난에 대한 대비 및 복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환경에서는 재난 발생 시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여 재난을 견디고 의료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 업무 연속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EMR 도입 후 병원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가 IT에 의존적인 상황에서 IT 서비스의 안전적 운영은 병원의 업무 연속성과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회복 탄력성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Never Trust, Always Verify입니다. 요즘 보안의 가장 큰 화두인 제로 트러스트를 풀어쓴 말이죠. 작년에 제로 트러스트라는 키워드를 선정해서 올해는 이렇게 조금 약간 워딩을 좀 바꿨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와 대척점이 있는 것이 경계 보안으로 전통적으로 보안의 방식은 우리가 신뢰하는 구간인 신뢰망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의 인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망이 바로 병원 내부망이겠죠. 그러나 최근 병원의 정보 환경은 모바일 솔루션의 확산, 클라우드 의료정보 시스템 도입,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등으로 인하여 내외부 네트워크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내부 네트워크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전통적인 경계 보안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의 한계가 발생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보안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사이버 공격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의료 IT 보안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으며 결코 신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인을 요구하는 제로 트러스트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제로 트러스트의 필요성을 섹펜스라고 하는 미국 보안회사의 CEO가 언급한 글이 여기 있는데요. 해석하자면 의료 데이터의 도난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은 IT 보안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해야 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원칙에 따라 엄격한 사용자 승인과 권한 통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 정보보안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올해의 정보보안 키워드 10개를 선정하였고 이를 데일리 CQ, 데일리 메디 등
여러 언론 매체에 보도하였습니다. 키워드를 선정하여 처음으로 발표했던 올해 1월 당시에는 대략 10개의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었고 지금도 선정한 키워드를 이용하고 언급한 많은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병원정보보안협회는 의료기관 및 의료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보보안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현재 3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보보안은 보호해야 할 대상을 확인하고 그 방법을 찾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료 환경에서의 보호해야 할 대상은 바로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보안의 3원칙인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의료 환경에서의 정보 보안입니다. 그러나 의료 환경은 다른 산업 분야와는 다르게 availability, 가용성이 기밀성과 무결성에 비해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정보보호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인증심사원들과 이견을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으로 보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밀성과 무결성은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반면에 가용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무관심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용성이란 업무의 가용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보보안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보보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 한 분이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빠른 조치를 위해서는 빨리 병원의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PC의 화면은 잠겨 있고 대기 및 모드를 풀기 위해서는 PC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런 메시지가 화면에 뜹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PC의 대기 모드를 해제하기 위해 복잡한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 병원은 보안의식이 투철하고 통제가 잘 돼 있어 하면서 이해를 해줄 수 있을까요? 보안보다 중요한 것은 본래의 비즈니스입니다.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장소입니다.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병원의 업무에 악영향을 끼치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병원의 정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병원의 CISO로 임명된 후에 앞으로 병원에서 만들어갈 보안의 목표를 담은 저만의 보안 키워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는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정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저의 생각을 담고 있는 보안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공감 그리고 보안인데요. 영어로는 sympathy, security입니다. sympathy, security 이거 라임을 또 딱 맞췄습니다. 제가. 의료 환경에서의 정보 보안은 사용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본래의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보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어떤 키워드보다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